가운데 뉴욕 증시가 기분 좋은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7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가운데 유로존과 영국 제조업 지표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인 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호조 소식도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우지수는 0.83%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1.36%, 1.25%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 경기 부양 통화정책 기조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7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가운데 유로존과 영국 제조업 지표도 동반 호조세를 보인 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영국은 0.92%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1.25%, 1.63%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9,000건 감소한 32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4만 5천 건보다도 크게 낮은 것입니다. 추세적인 청구 건수도 3주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4주일 이동평균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7월에는 자동차와 교육산업 등의 고용에 계절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변동폭이 큰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7월 제조업 경기가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ISM 7월 제조업 지수가 55.4를 기록하며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58.3으로 지난 6월에 51.9를 웃돌았고 고용 지수도 개선됐습니다. 마켓이 이날 발표한 7월 미국 제조업 PMI 확정치도 53.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 예비치인 53.2와 6월 확정치인 51.9를 상회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6월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6% 감소하며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하루짜리 대출금리인 최저 대출금리도 0.50%로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도 0%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ECB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최근 유로존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란은행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하고 자산 매입 규모도 현 수준에서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영란은행의 행보는 최근 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ECB 통화정책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부양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또 최근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경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이후 금융시장 개선세가 점차 실물 경제로 옮겨가고 있지만 경제 성장 전망에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8월의 첫 번째 거래일 뉴욕 증시는 기분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까지 좋은 개선세를 나타냈고요.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고용 지표도 개선된 소식을 알리면서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1700선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사상 최저 수준인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금융시장의 개선세가 이제 실물 경제로 이어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부양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 증시도 경제지표 개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라서 대부분 크게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의 첫 번째 거래일 글로벌 증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 번째 거래일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좋은 성적을 내놨고 고용 지표가 전일 ADP 민간 고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양호한 성적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8월의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좀 상승폭을 크게 키워주면서 좀 기분 좋게 지금 출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경제 지표가 호조로 보였던 게 가장 큰 급등의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마리오 드라기 그 20일 총재가 유럽 경제가 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럽 경제 안정되고 있다는 발언을 또 해주면서 시장에 좀 힘을 실어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7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우선은 S&P 500 지수는 21.14포인트, 1.25% 오르면서 1706.8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그다음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역시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28.48포인트, 0.83% 상승하면서 15,628.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23일 이후에 다시 7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49.37포인트, 1.36% 오르면서 3,675.73포인트로 장을 마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기분 좋게 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 결과 사상 최저수준인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석 달째 동결을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앞으로 유로존 개선세도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만 하방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상당 기간 동안 부양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우선은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하면서 자산의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드라기 20일 총재가 부양 기조를 기존의 정책과 함께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선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수준 아니면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낮은 수준의 그 정책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 전망에는 하방 위험이 아직까지 크고 노동시장 여건은 아직까지 취약하다면서 아직까지 시장을 100%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힘든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선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부양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할 거다, 그리고 유지할 거다라고 밝혀주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낙관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부양 정책과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그런 발언을 그래서 발언 어제 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기지표 대부분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제조업 경기지표가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다만 건설 주출을 보니까 주택 회복세는 조금 주춤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보면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호조를 보여주면서 나타내 주었는데요.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하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5.4를 기록했는데 지난 6월에 50.0과 또 시장 예상치인 51을 모두 상회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7월의 제조업 지수 같은 어제 발표된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1년 8월 이후에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ISM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는데 6월에 50.09에서 55.4 확장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년 반 만에 최저로 수준으로 나타냈는데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9,000건 감소하면서 36,000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적으로 우선 감소세가 크게
높게 나왔다는 점이 우선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에 32만 1000건 이후에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낮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낮아진 이유가 계절적 변화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차나 교육 산업 중에서의 고용에서 이렇게 그 퇴직이나 이런 부분을 자제하는 기간이 바로 7월 그리고 여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그 신규성 청구 건수가 아무튼 5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인 모습 나타냄이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 22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인 현재 0.5%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부양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지난 3년여간의 침체에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럽, 그런 가운데 열린 22통화정책회의 내용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럽중앙은행이 이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부양기조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22에서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로 이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이제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보다는 다소 약한 부분인데요. 다른 경제 지표의 포워드 가이던스보다는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상당 기간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드라기 총재의 뉘앙스로는 1년 이상은 가져가겠다라는 뉘앙스로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금리 수준은 동결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요. 그대로 현재 0.5%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현재 통화정책이 부양기조다. 이런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드라기 총재가 확인을 했고요. 지난 7월 기자회견 때도 현재의 부양기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제 8월 금통위에서도 이와 동일한 그런 뉘앙스가 나온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금융통화정책회의를 갖고 난 이후에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요 언급됐었는지 이 점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 조치의 모종의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은 기대만큼 드라기 총재 입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현재 머무르는 그런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ECB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는 다소 이제 좀 수그러든 그런 부분인데요. 마이너스 금리는 하반기에 나오지는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물가를 제외하고 특별한 지표의 정책을 연기시키는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의 얘기는 이번 금통위에서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연준이 실업률이 6.5 이하로 들어가거나 인플레가 고점인 2.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소 약한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8월 금통위에서도 ECB의 정책위원들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ECB는 일부 산업에서 그 제품 가격이 일부 하락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아주 어려운 디플레 위험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재정 불량 국가 이런 부분들의 디플레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ECB가 그 위험성이 상당히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유로존의 7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예비치 50.1에서 50.3으로 올라간 것도 드라기 총재가 향후 20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긍정적인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드라기 총재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재확인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ECB가 연준의 출구 전략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양 기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이런 내용에 좀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ECB 통화정책회의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그대로 유지키로 방침을 내렸는데요. 앞서 ECB에서처럼 선제 안내, 포워드 가이던스는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크 카니 총재가 이제 부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를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8월 영란은행의 금통위에서는 성명서 발표는 없었습니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제 영란은행 첫 금융통화 정례 회의를 주재한 이후에 성명서 발표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약식으로 성명서 발표는 없이 현재 기준금리인 0.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산 매입 규모 3,750억 파운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통화정책회의를 마쳤습니다. 영국이 지난주였나요?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었죠. 0.6% 신장하면서 1분기 0.3% 신장세에서 2배 이상 좋은 수치가 나왔고, 두 분기 연속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영란은행의 현재 통화 정책의 기조는 ECB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부분이 좀 더 많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날 영국의 7월 제조업 PMI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6월에는 52.9였는데요. 7월 수치는 54.6. 현재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영국의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시장의 경기 부양 기조, 이런 부분이 현재 톡톡히 몫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영란은행과 현재 ECB의 통화 정책 기조는 부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기준금리의 변동은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이 새벽에 나온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ECB와 영란은행까지 통화정책회의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PMI가 공개됐습니다. 예상외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일 아시아 증시가 힘을 받았었고, 앞서 유럽과 미국 증시도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거는 경기 확장 기준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50 이하로 내려갈까봐. 그렇죠. 예, HSBC PMI 지수가 3개월 연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요. 이상외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50.3으로 이제 7월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PMI 수치의 예상치는
9.8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대기업과 국영기업의 제조업 경기는 중소기업과 소기업보다는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제시하는 PMI 수치는 5월에 50.8, 6월에 50.1을 기록했고 7월에 50.3으로 0.2%포인트 올라간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날 이제 HSBC PMI 확정치도 발표가 됐는데요. 예비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47.7로 확정치가 발표가 돼서 7월에 47.7, HSBC PMI 수치는 6월에 48.2, 5월에 49.2, 계속적으로 3개월 연속 내려가는 수치와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수치와는 현재 차별화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수치의 적정성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소폭 오른 부분에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이 지수는 어제 1.77% 상승했고 니케이 지수도 2.47%, 이 PMI 수치가 좀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어제 1920을 회복을 했었고요. 중국 상해 증시는 2000을 회복했고 니케이 지수도 14000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어제 발표됐었던 중국의 PMI 수치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다, 이러한 의견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이코노미스트의 이런 시각은 뭐 기존의 그 데이터를 준용한 수치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시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부분은 이제 국영기업과 대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은 다소 그 대기업보다는 경기 여건이 조금 나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새롭게 이제 좀 내비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부 항목을 보더라도 신규 주문 지수하고 고용 지수, 국가통계국의 PMI 수치에서는 모두 올랐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에서는 신규 주문 지수와 고용 지수가 떨어진 수치가 7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만큼 중소기업은 지난달에 자금 경색이라든지 대기업보다는 경기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의 적정성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뱅킹그룹의 유리강 이코노미스트는 국가통계국이 이번 발표했던 7월 수치는 경기 하강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수치로서는 그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좀 했고요. 국가통계국이 직교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서 정책의 조정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오히려 위험이 있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언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수와 해외 시장의 수요가 미약하기 때문에 HSBC 추영빈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그 언급을 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24일이었죠. 리카청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미니 부양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소기업의 그런 부분을 좀 살핀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일시적으로 좀 면제해주고 수출입 검사비도 면제해주는 이런 부분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대기업과 국영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을 이제 지난달 리커창 총리가 선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국가통계국의 PMI 수치가 6월 수치 대비해서 반등을 했다고 본다면 지난달 발표된 미니 부양책이 이른바 8월 HSBC PMI 수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조짐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는 관측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발표 7월 FOMC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힌트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낙차는 좀 크지 않고요. 네. 82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5월 22일 날 버냉키 의장이 변심에 가까운 이런 언급이 있으면서 82에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간 수치가 나왔고, 올해 이제 고점인 84 언저리 수준까지도 좀 올라갔지만, 그동안 7월 10일 날 전미경제학계에서 버냉키 의장이 다시 경기 부양 기조 이런 부분을 밝히면서 현재의 달러 인덱스는 다소 안정적인 하향 안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82.4 정도에서 이제 머물렀는데요. 7월 FOMC 회의 지난달 말이었죠. 양쪽 완화 축소의 힌트가 없자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축소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급격하게 달러의 강세가 낮아지는 이런 변화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를 50% 정도의 가능성으로 점치고 있는 월가의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9월 전후 수준에서는 다시 82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게 현재 점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현재의 엔달러 수준 이런 부분도 9월에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 카드의 어떤 부분으로 결정이 될지 이런 부분도 현재 100엔대 밑에서 머무르고 있는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 밖의 호조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주자 코스피가 1920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없는, IT가 없는 상승이었고요. 자동차도 쉬어가더라고요. 예. 일단 이제 전일 시장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PMI 지수에 대한 부분들 좀 상당히 민감하게 봤었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이제 선진 증시하고 동조 현상을 버리지 못하는 국내 증시에 어떤 지금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중국 PMI 지수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 반등에 대한 어떤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 전일 PMI 지수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이 부분을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MI 지수가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10시 정도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전후에서 이제 지수가 이제 반등을 좀 했었고요. 장중에 상승폭을 좀 키우다가 장중에 상승폭이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거래소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셀트리온 효과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코스닥 하락 요소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IT하고 자동차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IT하고 자동차가 좀 쉬어가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루한 좀 횡보대 130만 원을 중심축으로 밑으로 가면은 매수가 들어오고요. 위로 가면 매도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당분간 IT 쪽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역시도 최근 상승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 중에서는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고요. 화재주 같은 경우 실적 개선으로 강세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작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제 젠백스라는 회사가 참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젠백스가 다시금 영국하고 최전함 공동 연구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전전일은 상한가, 전일은 12%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바닥권을 좀 돌아나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젠백스의 내용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우유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매일 조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코스닥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제 하락 조정을 좀 보이는 가운데서 어제 좀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게 기관과 매수 종목 중에서 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좀 파악이 되는 게 서울반도체하고 누멘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LED 관련 종목들이죠. 서울반도체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그 대규모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누멘스,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인프라웨어나 샤바이오엔, 이 정도가 이제, 최근, 기관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어제 관련된 특징주를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전전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지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시가총액 비중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이고 시가총액 규모만 해도 6조 정도짜리 회사가 하루에 15%씩 올랐다 15%씩 내렸다. 그러면 하루에 거의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7, 8천억 정도의 자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어떤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는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냄시마라는 거를 이제 유럽 승인 그리고 일본 승인을 하면서 결국은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 회장이 유럽 승인 이후 자신의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에서 인수 합병에 대한 얘기를 어느 언론사에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가 전면 부인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하한가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면 좀 안정적인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셀트리온의 그 급등락에 대해서 그 매매 방향을 좀 찾기보다는, 조금 좀 빠져나와서 관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좀 또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경영정사 기대감과 관련한 STX 그룹의 연일 초강세,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해서 3조 원 정도의 자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린 게 이제 다시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하고 BMW 관련해서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좀 전해졌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전일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에 관련해서 BMW i3라는 게 이제 국내에 좀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2014년도 정도 되면 4만 대 정도로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치가 나온 건데요. 만약에 지금 어쨌든 BMW i3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삼성 SDI는 올해는 매출은 한 1,2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내년에는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오는 4,400억. 그리고 15년에는 8,1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일단 보는 것 같고, 이런 분석 자료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BMW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만 대 정도가 정말로 팔린다면, 그런다면 아마도 삼성 SDI는 이쪽과 관련해서 매출이 조 단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GM 쉐보르 볼트라는 전기차에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이 내부적인 전체 매출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한 매출만 따로 뽑아내기 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약 6천억 정도는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매출이 나오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전일 다시금 삼성 SDI가 부각을 받고요. LG화학이 좀 따라가면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 유지했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부품주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쪽은 그동안 상승폭이 좀 컸던 거에 따라서 앞에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상승하는 거를 받쳐주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좀 매물 압박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 초기에 지금 진입하는 걸 일단 보여지고요. 테슬라라는 회사와 BMW, 그리고 ESS라는 유럽 대규모 수주가 지금 진행되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금일장은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래소 기준으로는 1930에서 1960까지의 어떤 집중적인 저항권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으로 보나 일봉상으로 보나 지금 현재 코스피의 지금 구간들은 1960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거나 2000에 바로 안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일단 보이고요. 전일 거래량도 좀 다소 약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는 가운데서 결국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내기는 조금 좀 버거운 상태가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까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결국 스마트폰 관련주로 대별되는 삼성전자와 관련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주와 관련 업체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들이 다시 지수를 강하게 위쪽으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좀 한계가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분석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 확인해가는 과정들이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0 정도를 전후해서 비중 축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종목 장세가 전개되는지 여부를 오늘도 역시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긍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일단 오전장에 강하게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장의 분위기는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할 때 현금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수의 어떤 조정 내지는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쪽에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7월 31일 상한가로 급등했던 셀트리온이 어제 목요일장에서는 하루 만에 하한가로 급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이 매각된다는 보도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부인하자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을 한 건데요.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으로 간 셀트리온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 유럽에서 일본까지 이어진 램시마 호재로 4월 급락 이전 수준까지 주가를 회복하면서 개인들의 관심을 많이 쏟아졌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바로 7월 31일, 8월 1일, 바로 어제 엊그제였습니다. 상한가로 수요일에 급등을 했다가 어제는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셀트리온 4월부터 어제까지의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4월달 전반전을 한번 정해봤고요. 그리고 4월달, 5월달부터는 좀 후반전으로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4월달 같은 경우 전반전이라고 좀 제가 표기를 했는데, 일단은 4월달 같은 경우 외국인의 어떤 매매가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하지만 5월달부터는 어쨌든 셀트리온의 좀 우호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했던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일단 4월달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4월 16일날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과 어떤 전쟁을 좀 선포를 하게 되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무상증자 그리고 주식 배당 등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이제부터 좀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요. 일단 75만 주의 어떤 자사주 매입 발표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정책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공식화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여전히
주가는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조 3천억 규모에 달하는 지분 매각도 어려울 것은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4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요구를 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개별 종목 공매도 금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자, 그러면서 4월 18일 날 램시마 유럽 허가 작업이 마무리가 제기가 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허가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실효성, 어떤 그 신빙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은 의문성을 좀 제기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월 19일 같은 경우는 실적 의혹이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유방암 치료 바이오시밀러인 CD-P6에 대한 임상 3상 중단 루머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다시 그 차트 화면을 다시 좀 보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불러드렸던 이슈들 때문에 셀트리온이 4일 동안 58%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의혹이라든지 그 루머가 제기가 되게 되면서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그 차트 화면 바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외국인의 지분율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대차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차 잔고는 현재 늘어나고 외국인 지분율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루머는 누가 제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루머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대차 잔고를 늘리게 되면서 공매도로 인한 수익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서 리스크는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까지 어쨌든 5월 초까지는 외국인의 어떤 매매 전략이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자, 5월달부터 다시 한번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5월 15일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좀 후반전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5월 15일 같은 경우 램시마가 유럽 승인에 대한 확정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승인 그 확정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매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5월 23일 날 매각 주관사에 대해서 JP모간이 선정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M&A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었는데요. 그러면서 6월 4일 날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CT-P6가 임상 3상 시험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그 4월 달에 있었던 그 임상 3상 중단 같은 경우는 루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 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6월 17일 날 그 JP모간과 매각 주간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서 이제부터 외국인들의 지분이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6월 25일 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나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월 28일 날 램시마에 대한 유럽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7월 29일 날 일본 임상 상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램시마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부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이 부분을 제가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5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6월 28일까지 어떤 램시마에 대한 램시마라든지 그리고 M&A 그 JP모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4일까지 임상 3상 시험이 종료된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까지도 외국인들은 그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 좀 들썩였지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유럽 승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매각 주관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6월 17일 날 JP모간과 매각 주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공매도, 그러니까 대차 잔고를 급속히 줄여나가는 모습이 화면을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 화면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유럽 승인과 매각 주관사 선정에 대차 잔고만 축소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긴가민가한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6월 25일 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에서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JP모간의 매각 주관 계약 그리고 테마섹의 주식 매입 그리고 램시마의 유럽 허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뒤늦게 셀트리온을 집중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램시마 허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점상한가에도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지분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공매 대차 잔고까지 늘리게 되면서 해치까지 있지 않은 센스를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치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이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일 당시에 대차 잔고를 축소해 나가면서 공매에 대한 수익을 실시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고 이제 램시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선반영이 됐고요. 네. 이후에 그 M&A에 대한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급속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와 어떤 매각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M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지만 이후에 7월 30일 날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뉴스가 나왔죠. 여기 매각설에 대한 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화들짝 놀라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서둘러 매각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대차장고 그리고 지분을 동향을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은 외국인도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묻지마 투자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서정진 회장의 뒤통수를 한 방 맞았다는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닙니다. 대차장고와 어떤 지분의 흐름이란지 그리고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예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한번 좀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2012년 기준에서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화이자, 노바티스, 머크, 사노피 란 회사 그리고 로슈, GSK 다음으로 세계 매출 기준으로 탑 7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근데 유럽 쪽으로만 제한시켜 보자면은 매출 4위의 대형 제약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리고 2012년 그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되고요. 근데 과연 7월 30일 그리고 8월 1일 날 셀트리온 최고위 관계자가 JP모건과의 매각 자본 진행을 인정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매각설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매각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자, 글로벌 탑 7에 들어가는 회사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정진 회장의 어떤 화려한 복수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글로벌 5위 이내의 어떤 제약사와의 M&A를 욕심을 내는 것인지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예상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이 조금 아직까지 정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회사까지는 아직까지 좀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탑 5에 들어가는 거니까 원화 기준을 봤을 때 매출이 50조 이상 되는 회사들과의 어떤 합병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서정진 회장이 4월달에 외국인들이 어떤 공매도에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이 나왔고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마지막 복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그 M&A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여지는 남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행형이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연말쯤에야 이제 인수 후보자가 확정될 것이다 보도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셀트리온의 주가 방향은 연말까지 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셀트리온의 주가 방향은 어쨌든 우상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M&A에 대한 그런 M&A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매각설 분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도 예상을 전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JP모건과의 매각 주관 계약이 6월 17일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전에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지는 아직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이 조금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탑 5 안쪽으로 매각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을 까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매각설 분에 대한 어떤 거품이 조금 사라지고 난 이후에 다시 네. 한번 재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어쨌든 우상향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연말까지의 전망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